사람이 평생 바닥에서 살면 누가 나를 내려다보는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은 며느리에게 한 평생 인생을 부정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김복순이라고 하죠. 이름이 좀 촌스럽죠. 그래도 이 이름 하나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이름으로 30년간 시장 한복판에서 족발집을 운영해왔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남편을 먼저 보낸 게 28배 전이니까요. 그때 우리 준호가 고작 12살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되면 신기하게도 힘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 하나만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고, 그게 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시장 한쪽 구석에서 반찬 장사를 시작했어요. 김치, 장아찌 같은 것들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재료 손질하고 5시에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가 시장 상인의 어르신 한 분이 족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복순이, 너는 손맛이 있어. 족발 한번 해봐. 그 말씀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족발은 정성이에요. 고기 선별부터 시작해서 삶는 시간, 양념 배합, 식히는 온도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합니다. 처음엔 실패도 많이 했죠. 너무 질기거나 짜거나 비린내가 나거나.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준호가 엄마, 오늘 족발 진짜 맛있다 라고 엄지를 치켜들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부터 확신이 생겼죠.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게는 시장에서 제법 이름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평일에도 줄을 서고 주말이면 예약을 해야 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죠. 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르고 가마솥 앞에 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제 자리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 준호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지만 부족한 건 제가 다 메웠죠. 그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고 군대 갔다 와서는 중견기업 연구직에 들어갔습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르실 거예요. 엄마, 나 취업했어. 그 전화를 받던 날, 저는 가게 뒤편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준호가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서윤정이라는 여자분이었는데 대기업 홍보팀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첫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좀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우리 아들이 좋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 윤정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뭐랄까 불편해하는 것 같달까요. 저는 그날 정성껏 준비한 한복을 입고 갔는데 윤정이 친정 쪽 하객들이 저분이 신랑 어머님이세요?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결혼식이니까 참았죠. 문제는 그 뒤부터였습니다. 신혼집에 처음 놀러 갔을 때예요. 저는 반찬을 한 보따리 싸갔습니다. 겉절이, 무생채, 된장찌개용 재료, 조림, 장조림. 우리 준호가 좋아하는 것들로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윤정이의 표정이 확 굳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는 반찬은 괜찮아요. 사 먹어도 되고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싫다는 거였죠.
그래도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래도 집에서 해 먹는 게 건강에 좋지라고 했어요. 윤정이는 대충 네 하더니 제가 가져간 반찬을 현관 신발장 옆에 그냥 쌓아놨습니다. 냉장고에 넣지도 않고요. 며칠 뒤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엔 반찬 안 싸오셔도 돼요. 윤정이가 그게, 왜? 안 맛있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윤정이가 좀 예민해서 음식 관리를 까다롭게 하거든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며느리가 깔끔한 성격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 뒤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또 반찬을 싸갔어요. 이번엔 아주 정성껏 위생팩에 하나하나 담아서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윤정이가 문을 열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반찬 괜찮다고요. 그래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윤정이가 팔짱을 끼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족발 냄새 나요. 어머님한테서.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님, 시장에서 일하시잖아요. 족발집. 그 냄새가 옷에 밴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그 냄새 들어오는 거 좀. 윤정이는 코를 찡긋거리며 손으로 공기를 휘저었습니다. 마치 악취라도 나는 양.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30년간 족발을 삶으며 손님들께 맛있다. 또 올게요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제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냄새 난다였습니다. 준호가 뒤늦게 현관으로 나왔어요. 엄마, 왔어요? 윤정아, 뭐 하는 거야? 오빠,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반찬 필요 없다고.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윤정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늘은 그냥 들어가세요. 저는 그 반찬 보따리를 들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니, 눈물이 나려는 걸 꾹꾹 눌렀죠. 1층 로비를 나서는 순간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제가 가져갔던 반찬 보따리가 아파트 입구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었어요. 비닐봉지가 터지면서 겉절이 국물이 바닥에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만든 건데, 그게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갔다는 게 맞겠네요. 전화는 가끔 했어요. 준호한테만요. 윤정이 목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엄마,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대답은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반찬이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족발 냄새 난다던 그 말이요. 저는 매일 가게 문을 닫고 나면 꼼꼼히 씻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옷도 매일 갈아입고 향수까지는 아니어도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이 나는 옷을 입으려고 신경 쓰죠. 그런데 냄새가 난다니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제 삶이 냄새로 평가받는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하진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오실 수 있으세요? 하진이, 제 손주 이름입니다. 올해 6살이에요. 동그란 눈망울에 볼이 통통한 게 꼭 어렸을 적 준호를 닮았죠. 그 아이 얼굴을 떠올리니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 갈게. 하진이 보고 싶네. 토요일 오후, 저는 손주를 위해 호두과자와 군고구마를 사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반찬을 싸가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만 준비했죠. 초인종을 누르니 준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진이는 안에 있어요. 윤정이랑 같이. 거실로 들어서니 하진이가 윤정이 옆에 앉아서 태블릿 PC로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서자 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 밝은 목소리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얼른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며 2팔을 벌렸습니다. 우리 하진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하진이가 저한테 달려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이가 하진이 팔을 확 잡아당기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진아, 잠깐만. 할머니가 손 씻고 오시면 안아드려. 저는 멈칫했습니다. 손을 씻고 오라고요? 윤정이는 제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하진이한테만 말했습니다. 할머니 시장에서 일하고 오셨잖아. 씻고 오셔야지. 그 말에 준호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윤정아, 엄마가 집에서 씻고 오셨을 텐데. 오빠는 몰라요. 시장이 얼마나 지저분한 곳인데 거기서 고기 만지고 오신 손으로 애를 만지면 안 되죠. 윤정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항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더러운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손주 하나 안아보겠다는데 손을 씻고 오라니요. 그럼 화장실 좀 쓸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고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비누로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68배 주름진 얼굴, 파마한 머리, 소박한 옷차림. 윤정이 눈에는 이 모든 게 촌스럽고 지저분하게 보이는 걸까요? 손을 씻고 나와서 하진이를 안았습니다. 하진이는 제 품에 안기며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따뜻한 체온과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할머니도 하진이 많이 보고 싶었어. 유치원은 재미있니? 네, 오늘 그림 그렸어요. 하진이가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윤정이가 끼어들었어요. 하진아, 할머니 무릎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 옷의 냄새 배. 그 순간 저는 하진이를 안고 있던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냄새, 또 냄새였습니다.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오빠도 알면서. 어머님이 시장에서 일하시니까 옷에 그 냄새가 배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가 그런 냄새에 노출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윤정이는 태연하게 마치 당연한 말을 하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진이를 조심스럽게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하진이가 할머니 어디 가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준호야, 나 먼저 갈게. 엄마,
잠깐만요. 준호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돌아보니 윤정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만 보고 있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버스 안에서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손주 하나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듯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명절 때 준호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새 옷을 사입고 갔어요. 백화점에서 산 깨끗한 블라우스와 바지였죠. 헤어샵도 다녀왔고요. 이번에는 윤정이가 뭐라고 할 수 없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윤정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혹시 오시기 전에 가게 들르셨어요? 아니, 집에서 바로 왔는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오빠 났나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윤정이는 그날 내내 저한테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하진이가 제 옆에 앉으려고 하면 하진아, 이리 와라며 자기 옆으로 데려갔죠. 식사 시간에도 제가 덜어준 음식은 하진이 앞에 놓지 않았습니다. 하진이는 제가 덜어줄게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갔는데 윤정이와 윤정이 친구가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부엌까지 다 들렸어요. 아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족발집 하시는데 그 냄새가 너무 심한 거야. 맨날 그 냄새 풍기면서 우리 집에 오시는데 솔직히 짜증나. 옷에도 배고 애한테도 안 좋고 그리고 뭐 있잖아. 시장 아줌마 티가 팍팍 나는 거 있지? 그게 진짜 창피해. 제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제가 창피하다고요? 남편 직장 동료들 만날 때도 되게 신경 쓰여. 우리 어머니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 부엌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윤정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 편하게 웃으면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애 안 보게 하고 싶은데 우리 오빠가 효자 코스프레 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 아, 진짜. 차라리 일반 회사 다니시면 좋겠어? 근데 나이도 많으신데 뭐. 그 순간 저는 부엌 싱크대를 꽉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뛰쳐나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족발집이 뭐가 창피하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준호 생각 때문이었죠. 제가 며느리와 싸우면 우리 아들이 힘들어질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마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엄마, 벌써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응, 내일 일찍 가게 열어야 해서 라고 둘러댔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고기를 삶고 양념하고 손님을 맞이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창피한 일이었나요? 제 손주가 저를 멀리하게 만들 만큼 부끄러운 일이었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시장 상인회 모임에 갔을 때였습니다. 옆하게 하시는 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복순이 씨, 며느리분이 혹시 복순이 씨가 여기서 장사하시는 거 안 좋아하시나? 왜 그러세요? 아니,
저번 주에 이 근처 카페에서 며느리분 보았는데 친구분들이랑 얘기하시는 게 들렸거든. 우리 시어머니 족발집 하는 게 진짜 창피하다. 남편한테도 엄마 가게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했다고. 김 사장님은 말을 아꼈지만 저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시장 근처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제 며느리가 저를 창피해 한다는 걸요. 김 사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며칠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까? 내 며느리가 나를 창피해 한다는 걸?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장 상인분들은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복순 씨, 힘내요. 며느리가 뭘 알아요? 30년 장사한 게 어디 가나요? 복순 씨, 대단한 거예요. 그분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서러웠습니다. 제 며느리만 제 가치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 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 달에 두어 번은 꼭 오셔서 족발 포장을 해 가시는 분이죠. 그날도 족발 2kg를 포장해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복순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시죠?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이 동네에서 복순네 족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번에 친구들 데리고 왔을 때도 다들 진짜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복순 사장님, 요즘 시장 상권이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사장님은 건물도 2채나 갖고 계시니까 걱정 없으시겠어요. 박 사장님이 웃으며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순간 제 옆에서 족발을 기다리던 젊은 여자분이 귀를 쫑긋 세우는 게 보였습니다. 아, 그냥 운 좋게 샀던 거죠. 저는 겸연쩍게 웃으며 대충 넘어갔어요. 제 재산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떠벌리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박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운이 아니죠. 복순 사장님 해안이죠. 15년 전에 이 근처 상가 2채 사두신 게 얼마나 신의 한 수였는지 아세요? 지금 시세가 얼만데요. 그리고 이 가게 매출도 만만찮으시잖아요. 연 매출 7억은 되시지 않나요? 아이고, 그 정도까지는. 저는 얼른 말을 흐렸지만 사실 박 사장님 말씀이 크게 틀리지 않았어요. 저희 가게는 평일에도 손님이 많고 주말이면 예약이 꽉 차거든요. 포장 주문도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오고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한 결과였죠. 그리고 상가 건물 2채 이야기도 맞습니다. 준호가 대학 다닐 때쯤 저는 그때까지 모은 돈으로 시장 근처 상가 건물 2채를 샀어요. 당시에는 시장 할머니가 무슨 건물을 사라며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 동네가 발전할 거라는 확신이요. 그 건물들은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한 채는 카페가 들어와 있고 다른 한 채는 옷가게가 있어요. 매달 받는 임대료가 꽤 되죠. 그 돈은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준호한테 물려주려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아들한테도 자세히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장사 잘 되라는 정도로만 말했죠. 윤정이한테는 더더욱 말한 적이 없고요. 저는 제 재산을 자랑하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박 사장님이 가시고 나서 옆에서 기다리던 젊은 여자분이 족발을 받아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왜? 윤정이가 엄마 가게 매출이랑 건물 이야기를 들었대요. 뭐, 윤정이 회사 후배가 오늘 엄마 가게에서 족발 사 가면서 옆에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엄마가 대화하시는 걸 들었대요. 그래서 윤정이한테 얘기했나 봐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 그 젊은 여자분이 윤정이 회사 후배였구나. 그래서 윤정이가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미안했다고, 주말에 꼭 집에 오시라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윤정이가 태도가 달라졌다. 제가 건물이 있고 가게 매출이 좋다는 걸 알고 나서요. 그게 뭔가 찝찝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윤정이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윤정이가 먼저 전화한 건 처음이었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요. 목소리가 달았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차갑고 건조했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 알았다. 토요일 오후,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윤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신발을 벗는데 윤정이가 제 가방을 받아주더니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현관에서 쫓아내다시피 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거 준비했어요. 윤정이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정성껏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고급 찻잔에 담긴 허브티였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많이 무례했던 것 같아요. 윤정이가 제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님 일이 얼마나 힘드신지, 얼마나 대단하신 일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회사 후배한테 들었어요. 어머님 가게가 이 동네에서 진짜 유명한 맛집이고 매출도 엄청나시다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는 윤정이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계산적인 무언가가요. 그리고 건물도 2채나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그렇게 많은 걸 이루시다니? 윤정이는 계속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족발 냄새 난다. 시장 일 창피하다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윤정아, 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 제가 직접적으로 물으니 윤정이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어머님께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동안 제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준호가 하진이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하진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이번에는 윤정이가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그래, 할머니한테 가봐라고 했죠. 저는 하진이를 안으면서도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정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식사 내내 저한테 이것저것 챙겨주더라고요. 어머님, 이것도 드세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어머님, 물 더 드릴까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제가 덜어준 음식조차 거부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식사가 끝나고 윤정이가 커피를 내오면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어머님께서 건물도 갖고 계시고 가게도 잘 되시잖아요. 근데 혹시 세금 문제나 관리 같은 거 신경 쓰이시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니? 제 말은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상속세도 그렇고, 윤정이는 조심스러운 척하면서도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호 오빠 명의로 미리 옮겨두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관리도 편하실 것 같은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순간 저는 윤정이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재산 때문이었어요. 건물 2채, 잘 되는 가게, 그 모든 게 윤정이 눈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윤정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윤정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윤정아, 그게 내가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니? 윤정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상속세가 엄청나잖아요. 미리 준비 안 하시면 나중에 세금 때문에. 세금은 내가 알아서 낼게.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윤정이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그리고 윤정아,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네, 어머님. 지난번에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족발 냄새 난다고 했지. 시장 일 하는 게 창피하다고도 했고. 윤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준호도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준호야, 잠깐만. 엄마가 윤정이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윤정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내 손주를 안으려고 했을 때 손 씻고 오라고 했지. 시장에서 일하고 온 손으로 애를 만지면 안 된다고. 내가 가져간 반찬은 쓰레기통 옆에 버렸고. 어머님,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시장에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하며 생긴 담력이었죠. 너 시장 근처 카페에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니? 내가 족발집 하는 게 창피하다고. 남편 직장 동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시장 사람들이 다 들었어. 윤정아. 윤정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그때 제가 좀 힘들어서. 힘들면 시어머니 무시해도 되는 거니? 나는 내가 나를 창피해하든 말든 사실 상관없었어. 그게 내 생각이니까. 근데 윤정아, 너는 선을 넘었어.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윤정이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내 손주한테까지 그런 생각을 심었잖아. 할머니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할머니는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그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너는 아니? 어머님,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은 왜 이러니? 내가 건물 2채 있다는 거, 가게 매출 좋다는 거 알고 나서 태도가 180도 바뀌었지. 윤정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그저 입술만 떨고 있었어요. 준호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윤정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호야, 저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니? 내 와이프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몰랐어요. 윤정이가 좀 예민하다고만 생각했지. 이 정도인 줄은. 너도 눈치 없기는 마찬가지구나.
엄마가 가져간 반찬이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것도 몰랐어. 하진이가 할머니 안아보는 것도 못하게 한 것도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윤정아, 내가 물어볼게. 내가 오늘 나한테 친절하게 구는 이유가 뭐니? 어머님, 진심으로 잘못을. 거짓말하지 마. 너, 내 재산 탐내는 거지? 그 말에 윤정이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뭐니? 건물명에 옮기자는 게, 가게 관리 편하게 하자는 게 다 뭐야? 내가 관리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윤정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30년 동안 혼자 다 해온 사람한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윤정아, 내가 내 속마음 다 알아. 너는 지금 내 재산이 탐나는 거야. 건물 2채, 잘 되는 가게. 그게 내 눈에 보이니까 갑자기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하는 거지.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윤정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만약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난한 시장 아줌마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을 것 같아? 대답 안 해도 알아. 너는 계속 나를 무시했을 거야. 족발 냄새 난다고, 시장 일 창피하다고 하면서. 윤정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거 봐. 뭔데요? 내 재산 목록이야.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니까 보여주는 거야.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가게 매출 자료, 통장 잔고 내역까지요. 윤정이와 준호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윤정이 눈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어요. 시장 근처 상가 건물 2채. 현재 시세로 각각 15억, 19억, 합쳐서 34억이야. 그리고 우리 가게 연 매출은 작년 기준 7억 2천. 순이익은 3억 정도 나와. 준호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잘 되는 줄은 몰랐어요. 너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저는 다시 윤정이를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고기 삶고 장사하고 손님 받으면서 모은 돈이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다 내 힘으로 한 거야. 어머님, 그리고 윤정아, 이 돈은 내가 우리 준호 주려고 모아둔 거야. 언젠가는 다 아들한테 갈 거야. 윤정이 눈에 희망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받을 생각은 하지 마. 내가 왜 날 무시한 사람한테 내 재산을 넘겨줘야 하니? 윤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족발 냄새 난다고, 창피하다고, 손주도 못 만지게 하고, 그러다가 내가 돈 좀 있다는 거 알고 나서는 갑자기 착한 척.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은 그렇게 빨리 태도가 안 바뀌어.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윤정아, 내가 정말로 반성한다면 내 재산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시어머니로서 나를 대하면 돼. 근데 넌 그러지 못하잖아. 지금도 내 눈에는 돈만 보이는 게 뻔해.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윤정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윤정이의 눈물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진심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었거든요. 재산을 놓칠까봐 두려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죠.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근데 너는 매번 나를 무시했잖아. 어머님,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는 지금도 내 족발집을 창피해하고 있잖아. 그냥 돈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윤정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준호한테 언제 어떻게 줄지도 내가 정할 거고. 너한테 상의할 일도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윤정아, 앞으로 내 앞에서 착한 척 하지 마. 그게 더 기분 나빠. 어머님, 제발. 윤정이가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지난번에 내 손이 더럽다며? 그 말에 윤정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돌아봤어요. 준호야, 엄마는 간다. 그리고 너 정신 좀 차려라. 내 와이프가 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봐. 엄마,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윤정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하진이가 방에서 나와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벌써 가세요? 그래, 하진아. 할머니 일찍 가야 해.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하진이는 아무것도 모르죠. 엄마 아빠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 또 올게. 우리 하진이 건강하게 잘 자라. 저는 하진이 머리를 쓰다듬고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단지 돈 때문에 탐나는 사람한테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정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고기를 삶고 양념하고 손님을 맞이했죠.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아들 생각 때문이었어요. 준호는 착한 아이예요. 효자이기도 하고요. 그런 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까? 그게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은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채셨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복순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며느리 때문이에요? 제가 들었는데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려 했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준호였습니다. 엄마, 준호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가가 퀭하고 얼굴도 헬쑥해 보였습니다. 준호야, 왜 이 시간에 여기 와? 엄마, 할 말이 있어서요. 준호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자를 내주고 마주 앉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정말 몰랐어요. 윤정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는지, 반찬 버린 것도, 하진이가 엄마 만지지 못하게 한 것도, 시장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것도 정말 몰랐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윤정이가 좀 예민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직장 생활 스트레스도 많고, 육아도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윤정이랑 많이 싸웠어요. 제대로 이야기 나눴어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정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엄마한테 그렇게 했냐고. 처음엔 발뺌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위생 때문에 그랬다고.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근데 제가 계속 따지니까 결국 다 털어놨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일하시는 게 창피했대요. 자기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한테 시어머니가 족발집 한다고 말하기 싫었대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직접 들었던 말이지만 아들 입에서 다시 듣는 건 또 달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뭘 잘못했니? 저는 윤정이 눈치를 너무 봤어요.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걸 알면서도 윤정이가 싫어할까봐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 편을 들어드려야 했는데, 준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효자인 척만 했지. 진짜 효자는 아니었어요. 엄마가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새벽같이 일어나서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면서도 저는 제 가정만 생각했어요. 준호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그대로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40살 남자가, 제 아들이 제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만 울어라. 다 컸는데. 엄마,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엄마도 알아. 내가 힘든 것도. 저는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너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 그래도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윤정이한테 단단히 말했어요. 앞으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저도 가만 안 있겠다고. 그리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뭐, 제가 먼저 꺼냈어요. 이렇게까지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저는 진심이었어요. 윤정이가 변하지 않으면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하진이는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 하진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윤정이가 하진이한테 할머니를 무시하는 걸 보여주면 하진이도 그렇게 잘할 거예요.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윤정이가 뭐래? 처음엔 제가 과하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리고 엄마가 이루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윤정이가 그제야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울면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심일까?
모르겠어요, 엄마.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해요. 근데 일단은 지켜보려고요. 만약 또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면 그땐 정말 끝낼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자기 배우자와 자기 부모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말이에요. 준호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부부는 함께 살면서 맞춰가는 거야. 하지만 엄마를 무시하는 건 맞춰줄 수 없어요. 고맙다, 아들. 저는 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얼마 만에 포옹인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윤정이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괜찮으시면, 지금 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놀라서 가게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어두운 밖에 윤정이가 서 있는 게 희미하게 보였어요. 들어오라고 해. 준호가 밖으로 나가서 윤정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윤정이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님, 윤정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윤정이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될 것 같아서요. 윤정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족발집이 뭐가 창피하냐고, 시장 일이 뭐가 부끄럽냐고, 이제야 알았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아들 키우시고, 사업 일으키시고, 건물까지 사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었죠. 윤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가진 걸 보고 나서야 태도를 바꿨어요. 그게 진짜 최악이었어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제가 정말 비열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윤정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윤정아,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라니까. 윤정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 진심이니? 네, 또 똑같은 짓 하면 어떡하니? 안 그럴게요. 정말 안 그럴게요. 윤정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윤정아, 나는 내가 하루아침에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 어머님, 근데 노력은 할 수 있잖아. 최소한 나를 무시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 네, 노력할게요. 그리고 하진이한테는 제대로 가르쳐. 할머니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할머니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럴게요. 제가 하진이한테 잘못 가르쳤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가르칠게요. 윤정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윤정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냥 최선을 다해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밤 세 사람은 가게 안에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요.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작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손님이 많았죠.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고개를 들어보니 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뒤에는 준호와 윤정이가 함께 서 있었고요. 우리 하진이. 저는 앞치마를 벗고 하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하진이 많이 보고 싶었어.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하진이가 할머니 가게 가보고 싶다고 해서요. 괜찮으시죠? 당연하지. 얼마든지 와. 윤정이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 정성스럽게 삶아진 족발들,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어머님 가게가 정말 대단하네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진아, 봐. 할머니가 여기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멋지지? 우와! 할머니 대박! 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손주가 제 일터를 보며 대박이라고 말해주다니.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실 거예요. 하진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싸줄게. 집에 가서 먹어. 진짜요? 고마워요, 할머니. 저는 정성껏 족발을 포장했습니다. 하진이가 좋아할 만한 부드러운 부위로요. 준호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엄마니까 그러는 거야. 앞으로 잘할게요.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저는 준호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세 사람이 가게를 나서면서 하진이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옆하게 김 사장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복순 씨. 잘 됐네요. 며느리분이 좀 변한 것 같던데?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됐죠, 뭐. 사람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걸었던 이 길이 오늘따라 새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 길에서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다시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길을 창피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 길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길에서 저는 제 아들을 키웠고, 제 사업을 일궜고, 제 삶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68배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은 좀 환해 보였어요. 핸드폰을 보니 준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하진이가 할머니 가게 너무 좋아했어요. 다음 주에도 갈게요. 사랑해요, 엄마.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3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막막했던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이 선택할 것 같다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고기를 삶고 손님을 맞이하는 이 삶을요. 왜냐하면 이 삶이 바로 나니까요. 김복순, 68, 30년째 시장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사람. 누군가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할머니이자 그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여러분만의 것이고 그 길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늘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가마솥 앞에 서서 정성껏 고기를 삶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제 자리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당당합니다.